중증 근무력증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정상 조직을 공격해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다. 이 질환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근수축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는 특징이 있다. 근무력증은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병인데 근육과 신경의 접합부에 우리 몸에서 생기지 말아야 될 이상 항체가 생김으로써 근육과 신경의 접합부에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근육 무력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6명에서 10명가량 발병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중증 근무력증. 조기 발견 후 꾸준히 치료할 경우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증상이 악화돼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과 이택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 이제 중증 근무력증입니다. 사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접하지 못하셨을 질환일 것 같은데 이 중증 근무력증 어떤 질환일까요? 네, 중증 근무력증은 원어적으로 영어로 마이아스테니아 그래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이아스테니아는 근육 쇠약, 마이아가 이제 근육이라는 뜻이고 세니아가 이제 쇠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비스는 좀 이렇게 심각하다, 중증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물론 이제 용어에서는 중증 근무력증이지만 증상이 경도, 좀 경미한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근무력증은 단순히 그냥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근육에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신경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질환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유병률은 10만 명당 6에서 한 10명 정도 꼴로 비교적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죠.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그런 병이고 여성들한테 좀 호발되는 그런 병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자극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 중증 근무력증인데요. 자, 그럼 중증 근무력증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교수님? 네, 좀 복잡하긴 합니다. 눈에 이렇게 잘 보이는 기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이제 뇌에서 신호 명령을 내리면 뇌를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말초 신경을 통해서 근육으로 신호 전달을 보낼 때 근육이 움직이면서 사람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근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조금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말초 신경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빨간 게 이제 근육인데 말초 신경과 근육이 연결되는 접합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근신경 접합부라고 하고 여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예, 마치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걸 우리가 아세틸콜린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 근육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면 신경 전달이 되면서 근육이 자극, 즉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무력증에서는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기게 되는데 정상적인 우리 몸의 항체는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거기에 싸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몸을 공격하는, 즉 자가항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이상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가항체가 만들어져서 이 자가항체가 공교롭게도 아세틸콜린의 수용체를 접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있는 부위가 파괴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세틸콜린이 정상적으로 신경 전달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아세틸콜린의 정도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근육 쇠약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근육 쇠약이 안 생기기도 하고 증상이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중증 근무력증의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중증 근무력증의 발생 원인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말초신경과 근육은 전신에 퍼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타날 수 있는 증상도 전신에
걸쳐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신으로 나타나는 근육은 우리 온몸에 분포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운동 기능을 담당합니다. 움직이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주요한 증상은 있어요. 대신 뭐 전신은 처음부터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네. 대개는 이제 눈 주변으로 우리가 이걸 안구형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데요. 눈 주변에 근육이 먼저 이렇게 손상이 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쪽 눈꺼풀이 눈을 떠주는 게 이제 근육의 작용이니까요. 한쪽 눈꺼풀이 처지게 됩니다. 근육을 올려주지 못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 눈꺼풀도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처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눈 알이 있으면 눈을 이제 돌려주는 게 근육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근육에 쉽게 침범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돌려주지를 못해요, 눈을. 그렇기 때문에 상이 두 개로 맺히기 때문에 복시 현상. 복시. 물체가 겹쳐 보인다든지 따로 둘로 보인다든지 하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눈을 이렇게 질끈 감는 것도 이제 눈 주변의 근육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네. 눈을 질끈 감지 못하니까 눈 감아 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실눈을 뜨게 되는, 눈 꽉 감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콧소리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콧소리를 내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음식을 삼킬 때, 음식을 삼키는 것도 다 근육의 역할이고 운동신경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네. 그 삼키는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사례가 자주 들리고, 심지어는 음식이 걸려가지고 질식하는 경우도 있고, 좀 굉장히 위험한 경우죠. 네. 그다음에 호흡하는 것도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운동의 기능이죠. 네. 근육의 역할인데, 호흡근이 마비되게 되면 이제 아주 심한 호흡 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전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부터 계속 이제 피로해지는,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는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중증 근무력증에 있어서 피로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쇠약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피로하다는 얘기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피로증은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예,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의한 우리가 수용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벌어지는 그런 신경학적인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자가항체로 인해서 아세틸콜린이 계속적으로 분비는 되지만 자극을 계속적으로 못하게 되면은 네. 점점점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면 아세틸콜린이 소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적으로 쇠약해지는 거죠. 그 쇠약해진 게 단순히 그냥 전신적으로 기운이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팔을 못 들어 올린다든지 아주 원활하게 평소만큼의 힘을 못 쓴다든지, 의사가 봤을 때 근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근무력증에 상당히 가까운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 근무력증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피로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에 특이적인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맞나요, 그것을 교수님? 우리가 일중 변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로 현상과 일중 변동 현상이 근무력증에서 나타나는 근육 쇠약의 아주 특징적인 두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일반적인 근육 질환이라든지 근육염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구분할 수 있는 증상이라 볼 수 있는데, 일중 변동은 뭐냐면 하루 중에 근육 쇠약이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팔다리에 마비가 있으면 네. 되게 변동이 없거든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네. 예,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세틸콜린이 충분히 보충이 되면서 근육을 안 쓰기 때문에 네.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점점 근육을 쓰면서 낮 동안에 활동하고 근육에 힘을 쓰면서 아세틸콜린이 소진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오후로 갈수록, 저녁으로 갈수록 근육 쇠약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중 변동,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그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중증 근무력증 증상의 패턴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중증 근무력증의 증상이 나타날 때 안구 쪽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증 근무력증에서는 안검 하수만 있는 게 아니라 눈꺼풀이 처지는 것뿐 아니라 물체가 둘로 보이는 겹쳐서 보이는 현상까지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네. 대개는 선천적이나 외상성이나 노인성 변화만으로는 복시 현상이 같이 동반하지 않죠. 그다음에 안구형 중증 근무력증이 있고 그다음에 전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구형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콧소리도 내고 삼킴이 어렵고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근이 마비가 되는 전신형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안구형에만 국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안구형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꺼풀이 처지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질환하고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러면 안검 하수가 진행이 되냐 네. 보시면은 눈동자가 있으면요 눈꺼풀 위에 이렇게 경계선이죠. 네. 이 사이의 거리가 한 4-5mm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경도 그다음에 중간 정도 심한 정도로 가면 갈수록 이 눈동자의 중심과 눈꺼풀 이 경계 사이에 거리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보통은 이제 약간 처지는 정도는 분명한 그런 눈꺼풀 처짐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보통은 이제 4-5mm에서 좀 줄어드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2mm 이내로 줄어들 때를 우리가 안검 하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노인성 변화에 의한 안검 하수와 중증 근무력증에 의한 안검 하수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노화에 의한 안검 하수는 노화에 의해서 눈꺼풀을 올려주는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눈꺼풀 거상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힘줄이 좀 늘어지고 힘이 없어서 좀 늘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중증 근무력증은 근신경 접합부의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일중 변동과 그다음에 피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노화에 의한 안검 하수는 그냥 힘이 없어서 좀 이렇게 힘줄이 늘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일중 변동이나 피로 현상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근무력증은 눈꺼풀만 처질 뿐 아니라 눈을 돌려주는 그런 근육의 마비도 있기 때문에 복시 현상이 종종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화에 의한 안검 하수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자, 그러면 교수님 중증 근무력증이 이제 안구형이 아니라 전신형으로 퍼졌을 때 점점 더 악화됐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까요? 안구형으로 시작하다가 한 몇 년 동안은 안구형만 증상만 있다가 네. 점점 이렇게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적으로 근력이 악화, 팔다리가 악화되는 거죠. 어느 한쪽만 악화되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목에 있는 근육들도 머리를 지탱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목에 있는 근육들의 힘이 떨어지게 되니까 목을 가누기가 힘들어서 목이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네. 콧소리를 낸다든지 네. 음식 삼킬 때 특히 이제 물을 마시면은 제대로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해서 역류하나요? 코로 이렇게 넘어오는 네. 좀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호흡곤란과 질식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평소에는 증상이 좀 경미하고 잘 지내실만 하다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수술이나 열이 심하게 난다든지 감기 기운이 심하게 있었다든지 이런 어떤 약을 드셨다든지 하면은 이런 근무력증이 갑자기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자가 항체가 원인 모르게 만들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 면역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특히 이제 수술이나 발열이나 약물 같은 거 이런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증상이 평소에는 안정적이다가 갑자기 심해져서 이런 전신형의 중증 근무력증의 모습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주 급성기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인공호흡기라든지 면역글로불린이나 혈장 교환술 같은 그런 응급적인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중증 근무력증의 증상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에 힘이 쭉 빠지면 흔히 무기력증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어떤 일도 하기 힘들 정도로 실제 근력에 이상이 생기는 증상을 겪는다면 중증 근무력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처음에는 단순 피로나 노화에 의한 증상으로 여기기 쉽지만 증상이 진행되면 호흡마비가 올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오른쪽 눈꺼풀이 처지면서 네. 앞에 물체가 2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증상들이 보통 한 며칠 정도 되셨어요? 아니면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고요. 한 달 정도?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데 시간이 점점 저녁대로 갈수록 심해져서 어떨 땐 앞에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한쪽 눈 감거나 가리면 제대로 보이시나요? 한쪽 눈을 가리거나 감으면 제대로 보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눈 근육에 이상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날 수 있다. 근육 활동 후 힘이 약해지는 근육 피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아침에는 증상이 가볍다가 오후로 갈수록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증상이 눈꺼풀 처짐으로 오셨고 복시 현상, 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으로 오셨는데 이 증상이 하루 중에 일중 변동이라 그래서 아침엔 괜찮았다가 저녁에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는 피로 현상을 보이고 계셨어요. 이런 일중 현상 변동과 피로도가 있는 그런 증상은 근무력증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적절한 근전도 검사, 그 다음에 자가항체를 검사하는 혈청학적 검사라고 하거든요. 보통 쉽게 얘기하면 피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흉선종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흉부 영상검사, CT라든지 MRI 이런 검사들을 우선 먼저 해서 이게 근무력증에 합당한지를 검사를 하고요. 근무력증이 맞다 하면은 적절하게 약물 투약과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중증 근무력증이 의심되면 반복 신경 자극 검사와 약물 투여 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 약물 투여 검사는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을 일시적으로 원활하게 하는 약을 투여하고 중증 근무력증 증상이 개선되는지 살펴보는 검사다. 흉선 과형성증이나 흉선종 감별을 위한 흉부 영상 검사도 시행할 수 있다. 수술하신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뭐 수술 부위가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여기 가슴 부위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네, 눈꺼풀 처짐은 수술 전보다는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은 증상이 남아 있어요. 그 증상이 약 드시면 좀 개선이 되나요? 네, 약 먹으면 괜찮아요. 지금 스테로이드 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 약 드시는 데는 불편하진 않으세요? 뭐 부작용이 있다든지. 예. 네, 좀 몸이 붓고 살도 조금 찌는 것 같긴 해요. 우리 몸에서 흉선은 가슴뼈 뒤쪽에 있으며 면역에 관여하는 조직인데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15%에서 흉선종이, 60% 이상에서는 흉선 이상이 발견된다. 이 때문에 중증 근무력증 치료법 중에 흉선 절제술도 있다. 근무력증을 진단을 받으셨고 또 흉선의 과형성이 발견이 돼서 증상의 호전을 위해서 또 아니면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으신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다만 이제 수술 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일부 증상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면역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이제 관해라고 그래서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불행하게도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면역 치료를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의 치료는 악화를 막고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약물 치료로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통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당뇨병, 골다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호흡마비와 같이 증상이 심한 경우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 면역 글로불린 주사 또는 혈장 교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근육과 신경에 생기는 염증, 즉 자가 항체 때문에 생기는 이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은 이 염증이 지속되게 되고 항체가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전신형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전신형 형태라는 거는 삼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호흡하는 것도 근육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호흡근이 마비된다든지 하는 그런 중증 근무력증의 악화된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적절하게 염증 치료를 하는 게 이 질환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증 근무력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약물이 개발되면서 현재 환자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에 진단할수록 예후가 좋은 만큼 첫 증상을 간과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중증 근무력증의 진단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교수님. 근무력증이 이제 걱정되시거나 아니면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네. 몇 가지 이제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물어봐요. 예, 그쵸? 그래서 근무력증, 근육의 무력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특징적인 피로 현상이나 일중의 변동이 있는지,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 어떨 때 더 심해지는지 뭐 이렇게 좀 물어보게 되면 좀 의심이 되죠. 예. 먼저 이제 신경학적 검진을 하거든요. 네. 그 검진이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얼음 찜질 검사라고 그래서 얼음 찜질이요? 예, 아이스팩 테스트. 뭐 네. 간단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생긴 네. 얼음을 손수건에 싸가지고 네. 환자분이 이제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는 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한 2분 정도 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세틸콜린과 아세틸콜린 수용체 사이의 신경 전달이 일시적으로 회복이 돼요. 예,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온도가 그쵸, 네, 낮아지면. 낮아지게 되면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눈꺼풀 처짐이 해소가 되는 거죠. 한 2mm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아 이거는 근무력증이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아주 쉬운 방법, 그러니까 안정 검사라고 그래서 이거는 쉽습니다. 그냥 조용한 방에 불을 꺼놓고 그냥 누워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눈꺼풀이 처져서 오신 분들한테 자, 한 5분에서 10분, 15분 이상 이렇게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가보는 거죠. 15분 후에. 네. 그러면은 눈꺼풀이 처져 있는 게 객관적으로 네. 혹은 이제 물체가 둘러 보이는 게 객관적으로 회복된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근무력증에 의한 피로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아까 교수님께서 증상 특징 중에 하나가 변화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겠네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진료실에서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피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청학적 검사라고 하는데 자가 항체를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피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원인이 되는 자가 항체가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진단에 확정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근전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근육의 피로 현상을 우리가 반복 신경 자극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네. 전기 자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단일 섬유 근전도 검사라는 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흉부 영상 검사, 뭐 CT라든지 MRI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무력증과 이 흉선이 어떤 관계가? 변환과 왜 가슴 쪽을 검사하냐? 네. 흉선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네. 있는데 우리가 폐가 있고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 위치에. 가슴뼈 뒤쪽에 네. 심장과 폐가 있는 위치에 네. 중앙 정도에 되는 부위에 이게 이제 폐거든요. 폐가 양쪽에 있고 심장이 있는데 폐 사이에 가슴뼈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종격동 쪽에 약간 네, 있군요. 맞습니다. 네. 종격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흉선이라는 조직이 원래 있어요. 근데 이 흉선이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네. 성인이 될수록
조금씩은 퇴화를 해요. 그 기능이.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근무력증이 있는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런 흉선이 정상적으로 잘 퇴화하지 않고 흉선 과형성이라고 그래서 네. 흉선이 좀 비대해져 있는 커지는, 두꺼워지는. 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종양이 생기는 흉선 종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흉선 비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근무력증 환자에서 60~70% 정도 꽤 많죠. 그다음에 10에서 15% 정도는 근무력증이 있는 환자들은 흉선 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흉선종이 있으면은 이제 전신형 근무력증으로 발전된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네. 그다음에 혈청학적 검사를 했을 때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거고요. 다른 어떤 자가 면역 질환하고도 연관이 꽤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선이 비대해지거나 네. 거기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이상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꼭 흉선을 검사를 해봐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근무력증이 의심이 되거나 네. 아니면 근무력증이 확진이 된 그런 환자들은 흉부 촬영을 해서 흉선 중의 유무를 발견을 해야 되고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진단법을 통해서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진단을 내리시고 나면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가장 먼저는 수술 말고 약물 치료를 좀 먼저 해보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 약물을 쓰는 병입니다. 가장 먼저. 이 질환은요. 네. 예,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근간으로 해서 과연 이 환자를 수술적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지를 이제 모색을 하는 거죠. 네. 약물 치료는 이제 대증요법이라 그래서 증상이 경미한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강한 약물 치료를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미한 대증 치료, 그러니까 눈꺼풀 처짐이라든지 복시 현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증상을 조절하는 그런 약을 쓰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피리도스티그민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도스민이나 메스티논 같은 그런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그런 유명한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약들은 근신경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이 분해가 되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근데 그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해 줌으로써 아세틸콜린의 양을 좀 많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영구적인 게 아니죠. 네. 계속적으로 약을 투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이 들어갈 때만 증상이 좀 억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치료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증 치료라고 보통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요? 면역 치료라고 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이고 근간이 되는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라는 네. 항염증제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자시오프린이라든지 마이코페놀레이트 같은 이런 면역 억제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중증 근무력증 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약물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첫 번째는 이제 스테로이드인데요. 이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해요. 네. 근무력증에만 쓰이는 약이 아니라 우리 의학계 여러 분야에서 이 약을 상당히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의 이상 면역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면역은 T세포, B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상 자가항체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상 자가항체가 결국 우리 몸에 붙음으로써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질병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T세포, B세포, 그다음에 각종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이 되겠죠. 네. 보통은 이제 증상이 조금 경미할 때는 저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부작용이 있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고용량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용량,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용량은 써야만 증상이 조절이 되게 되겠고요. 네. 또 고용량으로 쓴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기는 충분히 유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임상적인 그런 관해,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증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빠른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고용량이 아니라
거꾸로 고용량에서? 고용량으로 먼저 강하게 쓰고 그러면서 이제 저용량으로 적정 용량으로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제 부작용이잖아요. 네. 이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작용은 좀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있는 게 좋은데 혈당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 혈압도 좀 높아질 수 있고 뼈에 손상도 있을 수 있고, 골밀도도 예, 떨어지고. 골밀도가 저하되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골밀도 검사도 좀 자주 하게 돼요. 예, 그다음에 위벽이 좀 손상되거나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성 궤양이라 그래서 이런 위벽이 헐어서 또 거기서 출혈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다음에 선망이라 그래서 네. 스테로이드 쓰면은 약간 정신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체중이 증가하고 부종이 생기고 또 스테로이드를 오래 이렇게 복용하게 되면 뭐 쿠싱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쵸. 우리 몸의 내분비계에 교란이 생겨서 네.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부작용 사이에서 의사하고 상의해서 네. 최적의 용량 그리고 최적의 투약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정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스테로이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본 약물은 어떤 약물일까요? 네, 여러 약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약들만 말씀을 좀 드리면 아자티오프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도 마찬가지로 면역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뭐 T세포라든지 이런 쪽에 억제 효과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약물에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은 아니니까 절대로. 그래서 증상의 관해율을 높인다 그래서 관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물 치료 없이도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증상이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좋아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쓰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충분히 유지해서 약물적인 그런 관해를 유도하고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고 또 스테로이드를 끊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보조적으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마치 이제 바톤 터치하듯이 이런 약으로 이제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약들도 물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약이고 뭐 드물지만 여러 가지 뭐 골수 억제라든지 뭐 암의 그런 발생을 좀 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액 검사라든지 간 기능 검사와 같은 그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스테로이드와 함께 치료해 볼 수 있는 다른 약물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약은 이제 마이코페놀레이트라는 그런 약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안전한 약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또 마찬가지로 보조적으로 쓰일 수 있는 뭐 두 번째 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화 불량 등의 이제 부작용이 또 흔하게 보고가 돼 있고 아주 드물지만 골수 억제나 간 독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정기적인 혈액 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아저시오프린과 뭐 비슷한 효과와 또 내약성 환자분이 충분히 스테로이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부작용을 덜하게 쓰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보조적인 두 가지 대표적인 약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약물 치료법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흉선에 문제가 있으며 흉선을 제거를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수술적인 치료법도 좀 살펴볼게요. 네. 흉선 비대나 흉선종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흉선 제거술은 중증 근무력증 치료법 중에 일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임상적인 증상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겠고요. 물론 흉선을 제거했다고 해서 근무력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또 증상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뭐 개흉술을 해서 이렇게 가슴을 완전히 열어서 흉선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최근에는 다 이렇게 비디오 흉곽경이라든지 로봇을 이용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우리가 배치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수술법을 통해서 최소 절개로 이렇게 수술하는 수술이 있겠고요. 보통 이제 저희 신경과에 오시게 되면 흉선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환자들은
흉부외과 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네.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술적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 이 중증 근무력증이 악화가 될 경우에는 치료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치료법을 좀 사용하실까요? 중증 근무력증 위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위기요?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네. 해서. 예. 위기 상황에서는 이 염증을 더 강하게,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혈장 교환술이라는 걸 먼저 하게 돼요. 혈장 교환술이요? 혈장 교환술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피를 돌리는 건데요. 네. 중증 근무력증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든지 이런 위기 상태에 있는 네. 그런 환자들한테 중증 근무력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제 자가 면역 항체인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니까 네. 이것을 좀 빠른 시간 안에 혈액에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경 근접합부의 신호 전달을 좀 원활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혈액에서 혈장, 우리가 피를 뽑게 되면 피를 이렇게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네. 빨간 성분하고 이렇게 혈장 노란 네. 성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네. 이 노란 성분이 혈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혈장에 많은 항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항체 원인이 되는 그 자가 항체를 걸러주는 거죠. 네. 제거해 준 다음에 깨끗한 혈장 혹은 알부민 같은 네. 그런 제제를 다시 우리 몸 속에 혈액 속에 주입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예. 두 번째는 정맥 내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혈장 교환과 정맥 내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같이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뭐 아니면 연달아 한다는 뜻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혈장 교환을 많이 하게 되고 혈장 교환이 사실 강제로 피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좀 쇠약하거나 네.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심폐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혈장 교환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맥 내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통해서 네. 마찬가지로 중증 근무력증 위기나 그런 근무력증이 심하게 악화되어 있는 환자들한테 네. 이 약물을 써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혈장 교환하고는 좀 방식이 틀려요. 네.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네. 면역 글로불린이 있거든요. 약간 단백질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예, 단백질 성분인데 이제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글로불린이 우리 몸에 이제 고용량으로 투여가 되면 네. 자가 항체로 인해서 근신경 접합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 빠른 시간에. 네. 예, 그래서 이 약을 주사제로 한 며칠 동안 연달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회복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네. 이제 혈장 교환이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르긴 해요. 그러나 바로 어쨌든 교환이 되니까. 효과로 봤을 때는 동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중증 근무력증의 예후는 어떨까요? 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오실 것 같거든요. 어느 하나로 딱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참 이렇게 안타깝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환자분마다 틀리고 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서도 굉장히 예후가 다양한 질환일 수밖에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관해라 그래서 증상이 이제 약물 치료 없이도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완쾌라고 봐도 될까요? 완쾌, 완전 관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전체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외에는 약물 치료를 이제 유지한 상태에서 증상이 꽤 조절이 돼서 어느 정도는 이제 무증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피리도스티민 같은 대증요법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무증상이고 이런 경우가 한 40~50%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증상이 좀 경미하게 남은 채로 부분적인 호전인 채로 이렇게 쭉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살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이제 좀 안타깝고 어려운 경우지만 약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해서 고용량의 약을 아까 스테로이드 네. 말씀드렸지만 스테로이드 용량을 쉽게 이렇게 줄이거나 스테로이드를 끊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네. 계세요. 네. 예, 그런 약물 의존성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꽤 있고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아자쇼프린이나 마이코페놀레이트 같은 그런 보조적인 네. 그런 면역 억제제들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중증 근무력증 위기는 환자의 10에서 한 20% 올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네. 어쨌든 위기 상태도 올 때는 심하게 오지만 적절하게 혈장 교환이나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위기는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위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게 되면 악화와 재발, 호전과 악화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장기적인 예후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운동은 일단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X죠. 그러니까. 네, X요. 예. 근무력증에 내가 걸렸는데 과도한 근력 운동을 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근육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근력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다만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부작용들, 우리 소위 말하는 성인병이라고 하는 네. 혈압이 높아지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네. 골다공증이 오거나 대사 여러 가지 질환들. 대사적인 그런 증후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많이 걸으시고 충분히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근무력증을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하시는 게 네. 그런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고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서 더 작용할 수 있도록 부작용 없이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벼운 운동 정도는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적당한 운동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중증 근무력증으로 약물 치료를 할 경우 증상이 사라지면 약을 중단해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이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이 병은 이 자가항체가 만들어지는 소인을 우리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회복되는 건 하나의 현상이죠. 우리 몸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써서 증상이 회복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회복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됐으니까 약을 끊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충분히 약을 써서 면역 자가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면역 반응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억제를 해줘야만 나중에 임상적 관해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중증 근무력증은 완치가 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뭐 O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자가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좀 기억이라고 할 거예요. 그 자가항체를 만드는 기억이 우리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완치의 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나중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가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게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임상적인 재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병이 어떤 조직을 하나 도려내듯이 이렇게 완전히 없어졌다, 완전히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관해됐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완치다 이렇게는 좀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요. 어떤 적절한 약물과 적절한 수술적 방법 혹은 증상에 따라서 뭐 대증요법만 해도 되니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선택해서 잘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증 근무력증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아이가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는데 중증 근무력증은 아이들도 걸릴 수 있나요? 하고 물어오셨거든요. 또 어떤가요, 교수님? 보통은 이제 40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흉선종이 생길 수 있는 이제 호발 연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60대. 네. 그래서 두 번의 그런 일생을 두고 두 번의 어떤 피크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대 이전에 걸리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나 전 연령대에 생길 수는 있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력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뭐 의심이 된다면 병원의 클리닉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중증 근무력증은 네모다. 네모 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중증 근무력증은 관리하는 병이다. 이렇게 관리하는 병이다. 예, 그렇게 왜일까요?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병에 대해서 일단 잘 알아야 되겠고요. 네. 증상에 맞게 잘 관리하고 적절한
면역요법을 하게 되면은 또 때로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리게 되니까 너무 약심하지 마시고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이 심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위기까지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되는 그런 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경과 이택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